천하를 삼킨 남자. 기원전 259년 조나라 한단의 어느 저택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훗날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할 인물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진나라 왕족 자초였고 어머니는 조나라 한단의 기녀 조희였다. 아이에게는 영정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영정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 자초는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어머니 조희는 기녀 출신이라는 출생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다. 더욱이 영정이 태어날 무렵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흘렀다.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조나라 사람들은 진나라 왕족인 자초 일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영정이 물었다. 자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정아, 세상은 복잡하단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는 남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영정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책을 읽고 병법을 익히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기르기 시작했다. 기원전 251년 영정이 9세가 되던 해에 진나라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진소양왕이 승하하고 자초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초는 즉위한 지 겨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영정은 진나라의 왕이 되어야 했다. 13세의 왕이라. 진나라 조정의 대신들은 수군거렸다. 과연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진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영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기질을 보였다. 그의 눈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야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섭정으로 들어온 여부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여부리는 영정의 어머니 조희와 깊은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영정이 여부리의 친아들이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정은 그런 소문들에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폐하, 국정은 신에게 맡기시고 학문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부리가 공손히 말했다. 영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여부리가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있었다. 법과 사상을 공부하고 한비자의 저서를 탐독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영정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사였다. 초나라 출신의 이 젊은 학자는 영정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왕께서는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이사가 물었다. 분열된 세상이 아닌 하나로 통일된 세상을 꿈꾼다. 영정의 대답은 확고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혈연이나 인정이 아닌 오직 법과 상벌로만 다스리는 세상을? 영정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치다. 이사는 무릎을 꿇었다. 신이 왕을 모시겠습니다. 영정이 22세가 되던 해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때가 왔다. 여부리의 세력을 제거하고 친정을 시작할 때였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여부리와 가까운 자들의 비리를 조사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여부리를 촉으로 유배 보내라. 영정의 명령은 차가웠다. 조정은 술렁였다. 어린 왕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었다. 여부리는 결국 유배지에서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정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제 영정의 진짜 야망이 시작되었다. 그는 천하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전국시대라 불리는 분열의 시기였다. 진나라를 포함해 한, 조, 위, 초, 연, 제나라가 서로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원교 근공yuan 쩌진공의 전략을 쓰겠다. 영정이 선언했다.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와는 동맹을 맺어 그들 사이에 연합을 막겠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폐하. 영정은 또한 인재등용의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라면 누구든 받아들였다. 심지어 적국 출신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 한 인물이 영정 앞에 나타났다. 바로 위나라 출신의 상황의 제자인 상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조나라에서 온 이목이었다. 폐하, 조나라의 이목이라는 자가 아련을 청합니다. 신하가 보고했다. 이목, 조나라 출신이라고. 영정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조나라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자신이 인질로 고생했던 원수의 땅이기도 했다. 이목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조나라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었다. 조나라 이목, 진왕을 뵙습니다. 영정은 이목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야망, 그리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이목인가? 조나라에서 쫓겨난? 그렇습니다, 폐하. 이목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하지만 신의 능력은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폐하의 천하통일 대업에 반드시 이바지하겠습니다. 영정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다. 실망시키면 목숨으로 치를 각오를 해라.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이목은 훗날 이름을 여부리로 바꾸고, 아니, 잠깐. 이목은 바로 그 이목, 훗날 이름을 백기로. 아니다. 이목은 이목 그 자체였다. 훗날 왕전 몽염과 함께 진나라의 3대 명장 중 하나가 될 인물이었다. 영정은 천하통일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내정을 개혁했다. 상항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법치주의를 도입했다.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게 했다. 법은 왕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영정이 선언했다. 실제로 그의 이복 형제 중 하나가 법을 어겼을 때 영정은 서슴없이 처벌했다. 또한 영정은 경제 체제도 혁신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분배했다. 이를 통해 구귀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농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했다. 땅은 왕의 것이고 왕이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영정의 철학이었다. 기원전 230년 드디어 통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한나라였다. 한나라는 진나라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장 약한 나라였다. 내사 등이 한나라를 공격하라. 영정의 명령이 떨어졌다.
한나라는 의외로 쉽게 무너졌다. 한왕안이 항복하며 한나라가 진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영정은 한나라 땅에 영천군을 설치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목표는 조나라였다. 영정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 조나라. 영정은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고향이자 내가 태어난 땅.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나를 인질로 삼아 고생시킨 원수의 땅이기도 하다. 기원전 228년 왕전과 양단수가 이끄는 대군이 조나라로 향했다. 조나라의 명장 이목. 아니, 이는 조나라의 이목이 아니라 진나라의 이목이었다. 조나라에는 다른 명장들이 있었지만 진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조왕천이 포로가 되고 조나라가 멸망했다. 영정은 조나라의 항복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젖었다. 한단으로 가겠다. 영정이 말했다. 폐하, 위험합니다. 아직 조나라 땅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다. 가야 한다. 영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태어난 그 땅을 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영정은 한단에 도착했다. 그곳은 변해 있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는 전쟁의 상처로 피폐해져 있었다. 영정은 자신이 태어났던 저택터를 찾아갔다.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폐하.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사,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다. 영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때 한 늙은 여인이 영정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영정 공자이신가요? 영정은 놀라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영정을 돌봐주었던 유모였다. 유모. 영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자님, 정말 공자님이시군요. 이제는 진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모가 눈물을 흘렸다. 영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모, 나를 기억해 주어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나는 영정공자가 아니다. 나는 진왕이고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다. 유모는 영정의 차가운 어조에 놀랐다. 어린 시절에 그 따뜻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차가운 군주만이 서 있었다. 영정은 한단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한단에서 나를 적대했던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그들을 모두 처벌하겠다. 폐하, 그것은. 신하들이 당황했다. 명령이다. 영정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결국 수백 명이 처형되었다. 영정은 어린 시절의 원한을 이렇게 갚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도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위, 초, 연, 제나라였다. 기원전 225년 위나라가 다음 목표가 되었다. 왕분이 이끄는 진군이 위나라 수도 대량을 포위했다. 위나라는 강력한 성벽으로 유명했지만 왕분은 색다른 전술을 사용했다. 물로 성을 무너뜨리겠다. 왕분이 선언했다. 황하의 물줄기를 돌려 대량 성을 침수시킨 것이었다. 3개월 만에 위나라가 항복했다. 위왕가가 포로가 되고 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원전 223년, 이제 초나라 차례였다. 초나라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았다. 영정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왕전 초나라를 정벌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왕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60만 명이 필요합니다. 이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폐하. 영정은 두 의견을 듣고 고민했다. 왕전은 신중한 성격이었고 이목은 공격적인 성격이었다. 결국 영정은 이목의 의견을 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였다. 이목이 이끈 20만 대군은 초나라 명장항연에게 대패했다. 이목은 전사하고 진군은 괴멸되었다. 이목이. 영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 이목은 그가 신뢰했던 장군 중 하나였다. 할 수 없이 영정은 왕전을 다시 불러들였다. 왕전 다시 한번 묻겠다. 초나라를 정벌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가 필요한가? 60만 명입니다. 폐하. 왕전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좋다. 60만 명을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왕전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1년 동안 초나라와 대치하면서 기다렸다. 초군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다. 항연은 왕전의 소극적인 전술에 업을 내며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왕전의 함정이었다. 충분히 준비된 진군 앞에서 초군은 대패했다. 항연은 자결했고 초왕부추는 포로가 되었다. 영정은 초나라 정벌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왕전 역시 믿을 만하다. 이제 남은 것은 연나라와 제나라뿐이었다. 기원전 222년 왕분과 이신이 연나라를 공격했다. 연나라는 이미 태자단의 형가 자객 사건으로 영정과 악연이 깊었다. 연나라를 공격하기 전 영정은 그 유명한 형가의 암살 시도를 회상했다. 기원전 227년의 일이었다. 연나라 태자단이 보낸 형가가 진왕 영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었다. 형가는 버너기의 머리와 독이 발린 지도를 가지고 영정 앞에 나타났다. 대왕님께 버너기의 머리와 연나라의 지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형가가 말했다. 영정은 형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형가가 지도를 펼치는 순간 그 안에 숨겨진 단검이 드러났다. 형가는 재빨리 단검을 잡고 영정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형가가 외쳤다. 하지만 영정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형가의 단검이 영정의 소매를 찢었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호위병들아, 영정이 외쳤다. 하지만 진나라의 법도상 무기를 가진 자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다. 호위병들은 밖에 있었다. 형가는 다시 영정을 노렸다. 영정은 기둥 주위를 돌며 형가를 피했다. 그때 신하 중 하나가 의료용 주머니를 형가에게 던졌다. 그 틈에 영정은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형가와 영정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연나라 태자단의 명으로 왔다. 내 목숨을 내놓아라, 형가가 소리쳤다. 감히 과인을 해치려 드느냐, 영정이 분노했다. 결국 영정의 검이 형가의 다리를 찔렀다. 형가는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단검을 영정에게 던졌다. 하지만 빗나갔다. 연나라, 영원히 기억하겠다. 형가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 영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연나라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현실이 되어
연나라를 향하고 있었다. 연나라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연왕희가 포로가 되고 연나라도 진나라에 병합되었다. 기원전 221년 마지막 남은 제나라가 항복했다. 제왕건이 스스로 항복하며 전국시대가 끝났다. 드디어 영정은 깊은 숨을 쉬었다. 드디어 천하가 통일되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만세, 만만세, 함성이 궁궐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영정에게는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통일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통일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였다. 이사,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칭호가 필요하다. 왕이라는 칭호로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망오제의 황과 제를 합쳐 황제라는 칭호는 어떻겠습니까? 황제. 영정의 눈빛이 빛났다. 좋다. 나는 시황제가 되겠다. 시작하는 황제,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다. 이렇게 진시황제가 탄생했다. 시황제는 즉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먼저 도량형을 통일했다. 각 지역마다 다르던 길이, 무게, 부피의 기준을 하나로 만들었다. 천하가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기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시황제의 철학이었다. 화폐도 통일했다. 각 나라마다 다르던 화폐를 원형해 네모난 구멍이 뚫린 반량전으로 통일했다. 문자도 통일했다. 각 지역마다 다르던 한자를 소전체로 통일했다. 서동문, 차동괴, 슈동원, 처동괴. 글자는 같게 쓰고 수레바퀴의 간격도 같게 한다는 것이 시황제의 정책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통일이었다. 진나라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률을 전국에 적용했다. 법 앞에 귀천이 없다. 황족이든 평민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것이 시황제의 원칙이었다. 시황제는 또한 지방 통치 제도를 혁신했다. 기존의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도입했다.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 군수를 파견하여 중앙에서 직접 통치했다. 더 이상 제후는 없다. 모든 땅은 황제의 땅이고 모든 관리는 황제가 임명한다. 시황제가 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개혁에는 반발이 뒤따랐다. 구귀족들과 유생들이 시황제의 정책에 반대했다. 기원전 213년 유명한 분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한 박사가 시황제에게 간언했다. 폐하, 옛 성왕들은 자손들을 제후로 분봉하여 다스렸습니다. 군현제보다는 분봉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시황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옛날 이야기인가? 이사가 나섰다. 폐하, 유생들이 옛것을 들어 새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폐하의 권위가 실추될 것입니다. 시황제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결단을 내렸다. 의서, 약서, 농서를 제외한 모든 서적을 불태워라. 특히 시경, 서경과 제자백가의 책들을 모두 없애라. 과거를 미화하여 현재를 비판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책들이 불타올랐다.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다. 시황제는 이것이 통일 제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기원전 212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명의 방사가 시황제를 속이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시황제는 불로불사의 꿈을 품고 있었다. 통일 제국을 영원히 다스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각지에서 방사들을 불러들여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게 했다. 서복 동남 동녀 3,000명을 데리고 바다 건너 신선이 사는 섬으로 가서 불사약을 구해오라. 시황제의 명령에 서복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아 떠났다. 하지만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궁중의 방사 노생과 구생이 시황제의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시황제는 너무 잔혹하고 독단적이다. 이런 군주를 위해 불사약을 구할 수 없다. 그들은 그대로 도망쳤다. 시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감히 과인을 속이고 도망가다니. 시황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유생들을 조사하라. 이런 일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조사 결과 460여 명의 유생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황제는 서슴없이 명령을 내렸다. 이들을 모두 함양 근교에서 생매장하라. 이것이 바로 갱유컨루 사건이었다. 460여 명의 유생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공포에 떨었다. 시황제의 장남 부소가 간언했다. 아버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유생들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죽이면 천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부소, 내가 너무 유약하다. 황제가 되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부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품었다. 한편 시황제에 또 다른 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만리장성의 건설이었다. 몽염, 북방의 흉노들이 계속 침입하고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 폐하, 각국의 성벽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몽염의 제안에 시황제는 눈이 번쩍 뜨였다. 좋은 생각이다. 동쪽 바다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라. 만리장성 건설에는 무려 10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농민, 병사, 죄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극도로 힘들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대한 성벽을 쌓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수만 명이 공사 도중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리의 성벽이 쌓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시황제는 멈추지 않았다. 몽염, 공사를 서둘러라. 북방의 위협을 하루빨리 차단해야 한다. 몽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거대한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시황제는 또한 전국 각지를 순행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는 모두 5차례의 대규모 순행을 단행했다. 첫 번째 순행에서 시황제는 태산에 올라 봉선이식을 거행했다. 봉선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으로 하늘의 천하 통일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하늘이여, 과인이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시황제가 태산 정상에서 하늘을 향해 선언했다. 그는 태산에 거대한 석비를 세우고 자신의 공적을 새겼다.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였다. 법령이 명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시황제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불로불사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고 의심과 불안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과인을 죽이려는 자들이 어디에나 숨어 있다. 시황제는 점점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함양궁에 270개의 궁전을 지었다. 매일 밤 다른 궁전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거처를 숨겼다. 신하들도 시황제가 어느 궁전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시황제는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궁궐 곳곳에 배치했다. 만약 암살자가 나타나면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황제의 행차를 아는 자는 모두 죽여라. 시황제의 명령은 점점 극단적이 되어갔다. 어느 날 시황제가 순행 중에 한 농부가 시황제가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황제는 즉시 그 일대의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간언했다. 폐하, 너무 가혹합니다. 과인의 행차를 누설한 자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 죽여야 한다. 시황제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황제는 5번째이자 마지막 순행을 떠났다. 기원전 210년의 일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불사약을 찾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다. 막내 아들 호해와 환관 조고, 그리고 승상 이사가 함께했다. 장남 부소는 북방에서 몽염과 함께 흉노를 맡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불사약을 찾을 것이다. 시황제는 여전히 불로불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시황제의 편이 아니었다. 순행 도중 사구평사 처빈이라는 곳에서 시황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폐하, 신하들이 놀라며 달려들었다. 시황제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 조고. 시황제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폐하. 유조를 써라. 부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시황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조를 구술했다. 짐이 죽으면 부소가 뒤를 이어라. 몽염을 보좌관으로 삼아라. 이사가 유조를 받아 적었다. 하지만 그 순간 조고의 눈빛이 번뜩였다. 기원전 210년 7월 시황제가 숨을 거두었다. 49세의 나이였다.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만든 위대한 군주가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황제의 죽음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고가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었다. 이사, 황제의 유조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조고가 이사에게 속삭였다. 부소는 우리를 미워한다. 특히 분석행유를 반대했던 부소가 왕위에 오르면 우리는 끝이다. 이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황제의 유조를, 호해를 황제로 만들자. 호해는 아직 어리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 조고의 유혹이 계속되었다. 결국 이사는 조고의 제안에 넘어갔다. 그들은 시황제의 유조를 위조했다. 부소는 아버지에게 불효했고 몽염은 충성하지 않았다. 둘 다 자결하라. 호해가 뒤를 이어라. 위조된 유조가 북방으로 전해졌다. 부소는 이 조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소가 의심했다. 몽염이 말했다. 공자님, 이상합니다.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도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소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한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소는 결국 자결했다. 몽염은 억지로 죽음을 당했다. 충성스러운 장군과 효성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호해가 이세 황제로 즉위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무능하고 잔혹한 군주였다. 조고가 실권을 장악하고 제국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사는 곧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조고는 이사마저 제거하려 했다. 이사가 역모를 꾸몄다. 조고의 모함에 이사는 결국 처형되었다. 시황제를 보좌해 통일 제국을 건설한 명제상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제국은 급속히 무너져갔다. 진승과 오광이 농민봉기를 일으켰고 각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다. 옛 육국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나 독립을 선언했다. 항우와 유방이 등장했다. 항우는 진군을 대파하고 함양을 점령했다. 아방궁을 불태우고 이세 황제를 죽였다. 조고도 처형되었다. 시황제가 건설한 진제국은 겨우 15년 만에 멸망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황제제와 중앙집권제, 군현제는 이후 2000년간 중국을 지배하는 제도가 되었다. 시황제, 영정. 그는 폭군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그는 분석행유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 그는 불로불사를 꿈꾸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천하를 하나로 만든 위대한 정치가였다. 역사는 시황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한다. 어떤 이는 그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고 어떤 이는 가장 잔혹한 폭군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중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이다. 시황제의 무덤인 시황릉은 지금도 서안 근처에 있다. 수천 명의 병마용이 그를 지키고 있다. 마치 그가 지하세계에서도 황제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진시황제, 영정.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 최초의 황제로, 그리고 중국 문명의 토대를 놓은 인물로. 사랑받든 미움받든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애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조나라 한단의 인질 아이에서 시작해 천하를 통일한 황제로 끝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권력과 야망, 사랑과 배신, 영광과 몰락이 모두 담긴 인간 드라마였다. 시황제는 불로불사를 꿈꾸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과 업적은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불멸을 다른 방식으로 얻은 셈이었다. 이것이 진시황제 영정의 이야기다. 한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하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